주말에 많은 분이 6월 21일 집회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2부는요. 문 정권의 대북 자세는 바뀌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점점 시건방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쌀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개건 교수로 있는 김중호라는 분이 한국개발연구원 5로 잡지에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 및 전망 보고서에서 미 학계와 언론에는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이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객관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퍼져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문재인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공부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중턱에 도달하고 비핵화가 난간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다. 트럼프나 미 행정부에 대한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분석이 없이 향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비핵화를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지도 작지도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을 잘 몰라서 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보유하면서 적당히 미국이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핵을 동결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제목만 그렇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북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북이 도발하지 않고 더 만들지만 않으면 현 상황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이런 시각이 오히려 미국 쪽의 상당수 민주당 내 좌파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공화당 내 현실 인정론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미국 공부를 다시 할 게 아니라 미국이 문재인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샹그리라 호텔에서 샹그리라 대화라고 지금 이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미일 장관이 만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색한 표정으로 미국의 강요에 의해 악수하는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그야말로 하기 싫은 악수를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명이 모여서요, 성명을 채택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의했는데, 자, 이날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세 나라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한미일 세 나라가 정보를 교류하고 조금 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 공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FVD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임을 인식했다 이랬는데요. 자, 다른 거는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고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억제하고 저지하며 궁극적으로 건절한다 말이 여기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를 새 장관이 이행해야 한다라는데 동의하고 불법 선박간 환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억제 저지 건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미국과 일본은 이걸 지금 단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의에서 정경두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국기가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한미일 세 나라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온도차가 매우 컸다라는데요. 미국 국방장관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했고, 그런데 한국은 대화를 위한 메시지라며 북한의 속사정을 대변하는데 한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송영무가 어지간하더니만 그래도 송영무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지는 않았는데 정경두는 송영무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샹그리라 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엄청난 위협이라며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은 영내 동맹국과 미국 영토 등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랬고,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강력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변치 않았고 또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고 미국 본토와 유럽도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되고 한미일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이견이 없지만 북한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는 국제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더 한층 높은 차원의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 자,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압박하는데 나와달라고 이야기한 나라에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한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공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둘러서 일본 방위상이 만방에 공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미일 새 국방장관이 회의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니 정경두가 기조연설을 할 때는 확연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사항을 소개한 뒤에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질의응답에서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보자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다라고 하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달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두의 이런 말은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싶어서 북한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어떻게 한국의 국방수장이 적국의 북한을 앞장서서 대변할 수 있느냐. 통일부 장관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면 억지로라도 이해하겠지만 한국의 국방장관이 국제회의에 가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좀 이렇게 협상을 좀 잘 해달라고 대화하자고 싸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가열되자 정경두는 한국 입장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남북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한 건 군사 합의로 지해공 완충 구역이 설정되면서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다는 것을 말한 거였다고 택도 없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4일, 9일 쏜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도 미일과 한국은 입장이 확실히 달랐는데 일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 위반이고 유감이 됐고 CNN 대응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경두는 북한이 쏜 미사일 정체를 분석하고 있고 이는 한미의 공식 입장이라고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재차 밝혔습니다. 이하 방위상은 미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이 한국 입장과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했고 한일이 각각 대북 정책에 유리한 쪽으로 미국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일본과 같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두는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하며 FFVD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와는 다른 뉘앙스에 따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북한이 이번에 4일, 9일 세 발을 쏜 신종 미사일이 양산 시설 자체가 완공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쏜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이동식 발사대에 의해 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쪽에 떨어지는데 불과 4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6, 7분은 있어야 대응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섞어서 장사포, 다연장 로켓, 방사포 등과 섞어서 쐈을 때는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핵탄두를 넣어서 섞어서 장사포, 방사포와 같이 쐈을 때 막을 가능성이 있느냐? 제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함흥 미사일 공장 단지의 지하 시설을 완공했다고 군 관계자가 지난달 말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함흥 미사일 공장 단지를 확장 개선해왔다며 미사일 공장 지역 외곽에 거대한 지하 시설이 새롭게 완공된 거고 확장된 것이 포착됐는데 북한은 한미의 위성이나 이런 감시를 피해서 지하 시설에서 미사일 동체 제작과 엔진 등을 조립 보관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흥 미사일 단지가 미사일 공장에 이어 지하 시설까지 갖춘 종합 미사일 단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지하에서 미사일이라는 거대한 걸 조립하고 만들고 하려 그러면 얼마나 크고 높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를 통해서도 함흥 단지 북서부 지하 시설이 공사 중인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고요. 함흥은 대표적인 북한의 고체 미사일 생산 기지이고 최근에 북한이 성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SLBM 북극성 1형 등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고체 연료를 쓰면 발사 직전에 액체를 주입해야 되는 액체 연료, 이건 시간이 몇 시간 걸리겠죠. 이거와는 달리 고체 연료는 바로 그냥 발사가 가능합니다. 기습 발사가 되는 거죠. 북한은 미사일의 이 거리별 내용을 보면 기존의 스커드는 300km에서 확장형 ER은 1000km, 노동은 1300km,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은 4500에서 5000km, 그리고 화성 14, 15형 ICBM은 10,000에서 13,000km입니다. 이거는 다 액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액체 연료를 가지고 쏘려 하면 그것이 지금 어떤 행태로든 미국에 의해서 사전 발각돼서 선제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요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려면 고체 연료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 공장을 함흥 지하에 대단위로 건설 중인 건데요. 그래서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이 2016년 3월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엔진 추진 실험이 성공했고 또 북극성 1호라는 SLBM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걸 뭐 론치도 아니고 라운치도 아니고 런치라고 뭐 발음을 좀 신경 쓰라고 스텝이 신경 쓰라고 누가 댓글에 달았어요.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영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는 런치든 라운치든 알아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신경 쓰면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잘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요. 좀 제가 런치할 때마다 그분을 런치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극성 2형 탄도 SLBM의 최대 사거리는 1500에서 2000km로 북한이 최초로 고체 연료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달 초에 북한이 독특하게 비행하는 그리고 요격하기에 까다로운 해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를 쐈는데요. 자,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액체를 주입해서 쏘려면 3-40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 한미 간의 킬체인 즉 미사일 발사 원점을 공격하거나 또 날아오는 것을 요격하는 데 매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F-35 스텔스기나 또 F-15 등의 합동 직격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쏘려고 하는 이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전투기가 그 근처에 떠 있을 때 가능한 거지 북한이 한국 전투기가 24시간을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가 근처에 없을 때는 실제로 그 비행기로서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사전에 공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또 지상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전투기로 공격했을 때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실제 공격을 할 수 있어도 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다만 날아올 때 요격하는 부분은 전투기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투기가 일상적으로 떠 있지 않을 때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북한이 이런 지금 고체 연료 미사일 공장을 함흥에 만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리를 1500km에서 2000km 정도로 이스칸데르급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5, 6개월 이내에 북한이 올해 안에 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거리가 1500km로 일본 열도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이 보이는 반응은 거의 히스테리일 것이다. 그러면 이걸 일본이 현재 요격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미국에다가 매달릴 거고 결국 북한은 그렇게 해서 협상을 다시 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만들려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방법을 똑같이 써서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까지 이스칸데르급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 그리고 한국 전력 그리고 SLBM을 또 이스칸데르급으로 만들어서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게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자체도 위협이지만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해피 기동과
요격이 어렵도록 날아가는 궤적이라면 그 또한 큰 문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은 우린 형제라며 북한에 12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요.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유엔 식량 계획에 내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북한에 낸 돈은 지원한 것은 총 30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도적 지원을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일 때도 했는데 뭔 문제인가 하지만은 이명박이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할 때 이런 일을 한 것도 저는 유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가 똑바로 해야 좌파들이 툭 하면 보수 진영을 걸고 넘어지면서 너네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쌀을 직접적으로 북한에 주는 문제가 좀 여의치 않아지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5만 톤 지원할 거라고 서른 최고위원이 언급을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지원 구상을 식량 대북지원 구상을 계속 비난하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식량계획 등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번에 쌀을 북한에 좀 많이 주려고 했지요. 그래서 야당과 정책 협의회를 하자라고 문재인이 제안하기도 했고 북한 쌀 지원을 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퍼주기 지원이다 되니까 규모를 제가 한 30만 톤을 줄 거라고 폭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북한에 주는 것이 어려워지고 북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북한에 한 5만 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만 톤이든 한 톤이든 지금까지 북한에 한국이 몰래 준 게 없는지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로 처음 주는 거라는 서약하에 주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석탄을 쏴주는 형태로 달러를 주고 또 북한의 정제유를 불법 환적해서 무료로 북한에 준 적이 몇 번 있었는지부터 고백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래 다 줄 거 주고 있었으면서 쌀 5만 톤을 국제식량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준다고 하면 이건 너무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도 북한에 주고 기름도 줘놓고 새삼스레 쌀을 주면서 그걸 갖다가 국제기구로 준다? 자, 쌀 5만 톤도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30만 톤이 7천억에서 1조쯤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 5만 톤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1,500억쯤 되는 겁니다. 이 1,500억에 쌀 5만 톤이 적은 겁니까? 적지 않은 거죠. 쌀 5만 톤 하면 작아 보이지만은 돈이 1,500억 이상이 된다 하면 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여태까지 기름 한 방울도 준 적이 없다. 돈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한번 말을 해보고 북한에 주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 말하기 전에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